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생맥주는 이 집 따라올 데가 없어. 아이 잔도 딱 알맞게 얼려갖고 나오고 안주들도 뭔가 감칠맛이 있다니까. 생맥주랑 안주 나왔습니다. 아이쿠, 김 사장님 3일 전에도 오셨는데 반갑게 오늘도 와주셨네요. 감사해서 어쩐다. 서비스로 땅콩 한 접시 갑니다. 맥주 맛있어 안주 끝내줘. 아이 사장님 친절해. 다른 데 갈아탈래야 갈아탈 수가 없다니까. 시집와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50 가까이 된 나이에 남편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조그만 동네 호프집. 큰 기대 없이 시작한 장사였는데 입소문을 타서인지 아님 타고난 나의 손맛 덕분인지 대대적인 홍보가 없어도 호프집은 장사가 아주 잘 됐답니다. 근방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라 그런지 보기 좋은 것도 장사가 잘 되는데 한몫했죠.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곳저곳에서 프랜차이즈로 등록을 하자 분점을 내자 반가운 권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쾌재를 부르며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신나게 장사를 하던 어느 날, 아니 왜 아까부터 자꾸 몰래 사진을 찍어요? 내가 언제요? 아이 그런 적 없으니까 자시던 술이나 곱게 드시고 가슈. 이 아저씨가 요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겁도 없이 몰카를 막 찍고 그래요. 구석에서 카메라 꺼내들고 이거저거 막 찍는 거 아까부터 내가 다 봤거든요.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손님? 손님 말로는 수상한 남자가 아까부터 몰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기에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부터 나의 모습들을 몰래 찍은 게 확실하니 얼른 가방을 열어서 당장 확인해보라고 성화였죠. 수상한 남자의 가방을 뒤지면 사진기 하나가 나올 거라고 손님은 호언장담했습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뭐하러 나 같은 사람의 사진을 몰래 찍을까. 처음엔 어안이 벙벙해서 손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이 나이에 그렇다고 남들이 돌아볼 만한 미인도 절대 아닌 내게 스토커 같은 것이 있을 리도 없는데 말이죠. 제 사진을 몰래 찍었다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워낙 세상이 험하고 무서운지라 일단 양해를 구하고 손님이 말하는 남자의 가방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툭하면 뉴스에 나오는 단골 소재가 연예인도 아닌 평범한 일반인을 스토킹해서 험한 일을 당했다. 뭐 그런 기사거리였던 게 생각이 나 갑자기 덜컥 겁이 나기도 했고요. 남자는 처음에 완강히 거부하다 경찰서 이야기가 나오자 수그러들며 결국 가방을 보여줬어요. 꽤 감나가 보이는 카메라 하나가 떡하니 나오더군요. 오늘 찍은 사진들 보여주세요. 뭐 찍었는지만 확인하면 군말 없이 보내드릴게요. 아이 참, 아니라는데도 끝까지. 당당하면 못 보여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끝까지 안 보여주려고 하는 당신 태도가 수상쩍다는 거 아니야. 손님은 평소 우리 가게에 거의 하루 걸러 들리는 VIP 단골이었습니다. 그는 길 건너편 세 블록쯤 떨어진 거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나름 동네에서 터줏대감 같은 건실한 사업가였어요. 최근 그는 이혼한 여동생이 밥벌이 할 게 없어 고심 중이었는데 제가 운영하는 호프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곤 여동생에게 가게 비법을 좀 전수해줬으면 하는 의사를 넌지시 어필해 왔었습니다. 그날도 저에게 그런 의사를 물어보며 사례를 톡톡히 하겠다면서 사업적인 딜을 했었고요. 그래서인가 몰래 사진을 찍는 남자에 대한 저기가 남달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 거참, 보여주면 될 거 아니요. 대신 여기 사장님께만 보여드리겠소. 수상한 남자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가게의 구석자리로 저를 끌고 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찍은 사진들을 비롯해서 근래 찍은 사진들 모두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들을 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최근 들어 근래의 저의 일상과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사진기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네, 물론 일거수일투족이래 봐야 보잘것없고 단순한 저의 일상 동선이 다였어요. 집에서 호프집으로 출퇴근하는 사진, 가게 오픈을 위해 장을 보러 가는 사진, 뇌졸중 투병 중이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공원을 산책하는 사진, 가게에서 장사하느라 동분서주하는 사진. 그런데 가게에서의 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좀 이상했습니다. 여자 손님들을 응대할 때의 모습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남자 손님들을 상대하는 제 모습들이 사진 속에 주로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단골인 남자 손님들과 대화하는 장면, 장난스레 혹은 일상적으로 가볍게 스킨십하는 장면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노골적이거나 성적인 스킨십이 전혀 아닌데도 불어 남자 손님들과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응대하는 모습들만 사진 속에 담기다 보니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이상한 상상을 할 법도 했습니다. 사진들의 묘하고 불쾌한 뉘앙스를 발견한 내가 날카롭게 따지고 들며 물었죠. 아니, 누가 이 사진들을 보면 우리 가게엔 남자 손님들밖에 없는 줄 알겠네요. 아이, 그게 실은. 버벅대지 말고 똑바로 말해요. 왜 불어 남자 손님들하고 있는 사진만 골라서 찍은 거죠? 대체 누가 이런 요상야릇한 일을 백한테 시킨 거냐고요. 네? 이 일을 의뢰한 분은요, 실은. 의뢰? 아니, 이런 허접하고 한심한 일을 의뢰한 작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 네. 답답하게 말끝 흐리지 말고 그 한심한 종자가 대체 누군지나 당장 말해요.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만 흐리고 있다가는 진짜 콩밥 먹을 줄 알라고요. 경찰서에 가자는 협박에 남자는 바로 이 한심한 일을 의뢰한 당사자가 누군지 고백하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라며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경찰서에 안 간다는 약조를 해달라고 남자는 저에게 빌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는 대신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남자를 다그쳤죠. 의뢰인의 정체를 남자에게 듣는 순간 저는 기함했습니다. 사장님 바깥 양반이 그런 일을 맡겼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이 이런 일을 의뢰하다니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을 제가 겪으니 황당 그 자체였어요. 수상한 남자는 자신의 직업이 사설 탐정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사생활을 몰래 찍어서 의뢰한 사람에게 돈을 받는 일을 한다고요. 보통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런 일을 맡긴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는 더더욱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라는 속담이 있긴 합니다만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연기가 날래야 하나 날 수가 없는 그런 굴뚝에 속했으니까요. 불륜이니 외도 그런 쪽으론 소질도 없거니와 남편과 결혼해서 저는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남편과 부부 금슬이 대단히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 제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돈 받고 밥벌이로 저런 한심한 사진을 찍는다는 남자에게 뭘 더 따진다는 일이 의미 없게 느껴지더군요. 전 평소처럼 가게를 좀 일찍 파하고 당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묻기 위해서였죠. 당신 나한테 사설탐정 붙였어? 제정신이에요? 아니 왜 말이 없어요. 당신 진짜 그 이상한 남자한테 내 사진 찍으라고 시켰냐고요. 그래, 내가 시켰어. 뭐 어쩔 건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그런 요상한 짓 했으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요즘 행동이 조신하고 예전 같았음. 내가 돈 주고 일부러 왜 그런 짓을 해? 뭐라고요? 당신 호프집 개업하고 나서 화장도 진해지고 옷 입는 것도 야해졌어. 툭하면 거래처다 단골이다면서 남정네들하고 통하며 식사 자리도 잦아지고. 아니 내가 일거수일투족 의심을 안 하게 생겼냐고. 아니 듣자 하니까 말이야 막걸리야. 내가 요즘 아무리 막걸리를 잘 팔아도 그런 막말을 잠자코 듣고 있을 순 없어요. 그런 막말을 안 듣게 행동을 조신하게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오늘도 봐. 입술은 쥐 잡아먹은 것 마냥 시뻘겋게 칠하고서는 옷은 또 왜 그래? 이렇게 가슴 푹 파인 옷 예전에 잘 안 입었잖아. 웃음 팔고 그러면서 남자 단군들 끌어들이냐? 환갑도 안 된 양반이 벌써 치매 왔어요? 나 당신 이러는 거 치매 온 거로밖에 생각이 안 돼. 나란 여자 몰라서 그런 식으로 날 몰아붙여요, 지금? 나 28에 시집 와서 여태껏 최상국 당신이란 남자 하나 보고 20년 가까운 세월 살았어. 우리 사이에 애는 없었어도. 그래도 의리 하나, 신뢰 하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밤늦게 왜 이리 소란스러워? 어머니. 어머님 깨셨어요?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니 얼른 주무세요. 보나마나 상국이 네가 잘못했겠지 뭐. 밤늦게 일하고 들어오네. 내려 긁지 말고 쉬게 해라. 사내 자식이 왜 그리 마음이 좁쌀 같아? 응?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만들 자거라. 네, 어머니도 주무세요. 죄송해요. 뇌졸중으로 투병 중이신 시어머니께서 기어코 주무시다 나와 한 소리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신불수로 집에서 응거하다시피 지내신 게 거의 8년째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말투도 예전보다 어눌해지셔서 새는 발음으로 뭐라고 하시게 만든 게 영 죄송했죠. 사실 호프집을 개업하기 전 저는 시어머니 병수발을 집에서 5년 넘게 했습니다. 2년 정도 병원 신세를 진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집에 가서 요양하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말을 꺼낸 건 저였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죠. 요양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며느리가 간호해준다니 너무 고맙다고요. 딸이 없어 늘 노후가 걱정이었는데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 자신은 복이라 하셨어요. 5년을 한결같이 식단을 엄격하게 챙기고 매일 운동을 함께 나가고 직접 목욕도 시켜드리고 재활운동도 병원에 가서 함께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그런 노력 덕분인지 시어머니는 완쾌는 아니지만 나이에 비해 병세에 많은 호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세가 좋아진 것을 모두 제 공덕이라 하시며 고마워하셨죠. 원래도 유난히 돈독했던 고부간이었던 저와 시어머니인데 뇌졸중 투병을 제가 간호하며 더욱 사이가 좋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저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 이상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과 저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멀어지고 골이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끝도 없이 심해져만 가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이었죠. 알바생을 써도 꼭 그런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남자애를 써야 돼? 아니, 뭐라고요? 밤늦게 가게 파하고 이것저것 힘쓰는 일도 꽤 필요해서 군대 갔다 온 남학생 쓴 거라고요. 아니, 알만한 양반이 또 왜 그래요? 제발 이상한 상상 좀 그만해요. 이상한 상상이라니. 다른 호프집들 보면 아저씨들 손님이 많이 오니까 되려 예쁘장한 아가씨 쓰던구만. 당신 가게만 남자 알바생 쓰잖아. 전 그러면 남자 알바생은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할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예쁘장한 여자 알바생 당신이 직접 구해봐요, 어디. 저의 으름장에 남편은 며칠 후에 정말로 싹싹하고 성실해 보이는 여자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구해가고 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툭하면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날 의심하는 남편의 요즘 버릇을 알고 있었던 탓에 군말 없이 그 여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죠. 여학생 이름은 가영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4년제 교대생인 가영이는 근래 보기 드문 참으로 반듯하고 괜찮은 여자애였죠. 딸이 있었다면 가영이 같은 여자애였으면 좋겠다. 정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이요. 가영이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힘들 텐데 아르바이트까지 하기 힘들지 않아? 듣자 하니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 받고 다닌다며. 제가 실은 편모스라라서 아빠가 안 계세요. 아빠 몫까지 제가 엄마한테 잘해드리려면 남들보다 좀 부지런히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도 공부는 때가 있는 건데 시험 기간에는 아줌마한테 얘기해. 야간에 늦게까지 일하는 거 빼줄 테니까.
학생은 뭐니 뭐니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아니에요. 뭐 시험 기간엔 잠 좀 줄이면 그뿐이에요. 제가 집중력이 남들보다 좀 좋아서 벼락치기 시험 공부도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저쪽 테이블이랑 화장실 청소하면 되는 거죠? 가영이는 툭하면 꾀를 부리거나 힘든 일은 불어 교묘히 피해가려는 여느 야가 빠진 아르바이트생들과는 달랐습니다. 시킨 일은 물론 시키지 않은 일까지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알아서 척척 찾아서 하는 만능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만만치 않은 요즘 물가와 가게 집세를 고려해도 시급이 1원도 아깝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은 가영이가 처음이었습니다. 가게 오픈부터 마무리까지 야무지고 부지런한 가영이 덕에 장사하며 겪는 고단함이 부쩍 줄었죠. 전 그런 가영이가 고맙고 기특해서 한 번은 예고 없이 장학금 조의 인센티브를 월급에 얹어주었어요.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무리 봐도 시급 잘못 계산하신 것 같아요. 얘는 내가 뭐 계산 잘못하는 거 봤니? 이번 달 인센티브 들어간 거 맞아. 인센티브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문가영 학생 깜짝 장학금 인센티브. 가영이 네가 워낙 똑소리 나게 일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아줌마가 기특해서 그래.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뇌물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더 열심히 잘할게요. 가영이와 저는 모녀처럼 돈독한 관계를 쌓아나가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를 파하고 청소를 하던 중 가영이가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테이블을 청소하다가 뭔가를 발견했다며 가영이가 제게 가져온 물건은 바로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테이블 밑에 녹음기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에 요리조리 물건을 뜯어봤지만 재생 버튼을 눌러보자 녹음기가 맞았어요. 손님들의 대화소리, 저와 직원들의 대화소리 등이 섞여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했죠. 범죄 현장도 아니고 대체 누가 동네 호프집에 녹음기를 설치했을까? 고개를 갸웃하는 제게 가영이가 걱정할 필요 없이 가게 CCTV를 한번 쭉 돌려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당장 근래 며칠간의 CCTV 영상을 돌려보며 확인했어요. 영상을 보는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프집 테이블에 녹음기를 설치한 범인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으니까요. 가게 비밀번호는 어찌 알았는지 가게가 문 닫은 시간에 몰래 와서 테이블 몇 군데에 녹음기를 다는 남편의 모습이 CCTV 영상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가영이를 비롯 가게 직원들이 모두 남편의 얼굴을 알고 있어서 저는 창피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처증이라 생각했던 남편의 행동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란 생각이 들었죠. 당신 정말 미쳤어? 어떻게 가게 테이블에 녹음기를 설치할 생각을 해?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서 달아났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이럴 게 아니라 내일 당장 나하고 병원부터 가자.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제정신 아니야. 아니, 본인 행동 조신하지 못한 건 생각 못하고 날 의처증 환자 취급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점점 뻔뻔해져가? 저번 주 수요일에도 당신 부동산 오씨하고 단둘이 점심 먹었지? 내가 회사 다닌다고 동네 사정 모를 것 같아? 나도 듣는 귀가 있고 다 보는 눈이 있어. 어디 옆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버젓이 애딸린 유부남하고 단둘이 밥을 먹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말이 다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따지고 드는 부동산 오씨는 동네에서 오 사장님으로 불리는 평판 좋고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여동생에게 저희 집 호프집을 권유해 오 사장님 덕분에 경기도 소도시에 저의 가게 첫 1호 분점이 생겼습니다. 다행인 건 그 여동생이 아는 호프집도 장사가 꽤 잘 돼서 제 덕분에 여동생이 밥 벌어 먹고 살게 됐다고 아주 고마워하셨죠. 저에게 예전부터 밥 한 번 사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만류했었는데
그런데 하필 그날 시어머니 재활치료 받는 것을 기다린다고 제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우연히 오 사장님을 만났고 제게 냉면 한 그릇 하자는 것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이런 연유를 제가 구구절절 말하는데도 남편은 계속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해가며 성질만 냈습니다. 어디 여편네가 남편 말하는데 눈 부라리고 따박따박 말댔구야. 내 말이면 그래도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옛날엔 했는데 그래 호프집 내고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아니 뭐?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애초에 호프집 내라고 한 건 당신이었어. 당신 명예퇴직하면 호프집 같이 하자던 사람이 날 이렇게 달달 볶으면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우리 그만 갈라서자. 그게 좋겠다. 남들이 조론조론할 때 늙어서 저게 뭔 주책인가 했는데 왜 그런지 이제 알겠다. 그래서 뭐 지금 진짜 조론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 난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안 해. 할 거면 이혼을 하자. 따로 사는 게 뭐 부분이야. 이참에 우리 갈라서자. 이혼해. 남편의 의처증은 그 후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정신과에 같이 가보자는 내 말엔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이냐며 도리어 버럭버럭 화만 낼 뿐이었죠. 처음엔 남자들도 겪는 갱년기 우울증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호프집을 차리라고 한 건 애초에 남편이었는데 호프집 오픈 후에 돌변하기 시작한 남편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원흉과도 같은 호프집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하이볼 내잔하고 모듬 안주 부탁드려요. 참 사장님, 이번 주 금요일에 저기 12인 단체석 예약 가능하죠? 네, 물론 가능하죠. 이번엔 어떤 팀이 오시나요? 제가 다니는 스크린 골프 팀이에요. 저번 스튜디오 회식 때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스크린 골프 팀도 제가 여기로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서 어쩌죠. 오늘 모듬 안주는 제가 서비스로 싸드릴게요. 그 단골 손님은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그런 성격 때문인지 인맥이 넓어 유난히 단체 손님들을 자주 데리고 와 가게 매상을 많이 올려주는 고마운 단골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쨍그랑. 가게 창문이 깨지며 웬 벽돌 하나가 단골 손님의 테이블 위로 날아와 맥주잔이 깨지고 가게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악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진 손님의 상태부터 살폈어요. 다행히 손님은 넘어지며 무릎이 조금 삐끗한 것 말고는 크게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황급히 자리를 피해서 망정이지 안 그랬음 정말이지 크게 다칠 뻔했죠. 아닌 밤중에 날벼락도 아니고 뭔 사달인지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가게 주변 CCTV를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이런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질 나쁜 사람을 반드시 잡아달란 말도요. 신고받은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범인은 30분도 채 안 되어 잡혔습니다. 전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혹시나 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막 나가더라도 이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자위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경찰 조서를 받으러 나간 자리에서 저는 또다시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남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실에 처량하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야? 왜 그랬어? 당신 정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 또 이상한 사람 만들 생각하지 마. 내가 그놈 얼굴 모를 줄 알아. 몇 달 전부터 뻑하면 당신 가게 들락거리면서 당신한테 그놈이 추군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그 사람 건실한 회사원이야.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런 회사 다니는. 그런 대기업 다니는 젊은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다 늙은 중년 아줌마를 만나겠어. 그딴 걸 변명이라고 되냐? 어이가 없다. 왜? 직업 번듯한 젊은 놈이 좋다고 달라붙으니까 사는 맛 나대? 당신 요즘 얼굴 폈다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 그치? 그런데 내가 그런 꼴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았냐? 짝.
태어나 처음으로 그리고 남편과 살며 처음으로 나는 손찌검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분노에 차서 때려본 적도 남편을 때려본 적도 그날이 유일했죠.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유일한 역사를 그렇게 장식하고서 남편과는 미련 없이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혼이 결정되자 남편의 태도는 되려 한결 누그러졌어요. 왜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나자 의처증 증세도 조금씩 사그라들었죠. 뭔가 끝났다고 생각하니 안 좋은 버릇도 자연스레 없어지는 건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더랬죠. 남편의 그렇게 급격한 태도 변화를 조금은 의심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뇌졸중을 앓던 시어머니의 병세는 또다시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5년 넘게 고생시켰는데 상태가 또 나빠지려나 보다. 이번엔 집에서 투병 안 할란다. 똥오줌 받아낼 지경 되면 고민 말고 요양원으로 가려니 그리 알아라.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제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한 어머님 요양원 보내는 일은 절대 없어요. 애미랑 애비 이혼 소장 접수한 거 들어서 알고 있어. 시애미 대접 더 안 해도 나 이제 더는 뭐라 안 한다. 애비랑 저 그렇게 된 건 정말 죄송해요. 그치만 어머니 아프신데 저 남처럼 두고 떠날 만큼 의리 없지 않아요. 상국 씨, 저 양반이랑 그렇게 됐다고 해서 어머님하고 남이 된다는 거. 그래요. 세상 이치로는 그렇겠지만 어머님하고 저 그냥 고부관계 아니었잖아요. 딸 못지않게 저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거 아는데 저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 시어머니께서는 이혼하는 마당에 아픈 시어미 신경 쓸 거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할 만큼 했다고 하시면서요. 실은 제가 시아버지 생전 병수발을 4년 넘게 했었어요. 시아버지가 췌장암 투병을 좀 오래 하셨는데 마지막엔 운신을 거의 못하실 지경이 되셔서 똥오줌을 제가 다 받아냈었죠. 주변에서는 비위상하고 그 힘든 일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한다고 네, 좀 칭찬 아닌 칭찬을 많이 받은 저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병수발을 제가 불평 없이 할 수 있었던 건 시집 오기 전에 제 직업이 간호사여서 아픈 사람 간호하는 데에 재능과 경험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저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의 마음씀이 덕분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줄곧 시집살이를 했지만 불편하거나 분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제가 특별히 열불하거나 심성이 고와서라기보단 애초부터 저를 며느리로 선을 긋지 않고 딸처럼 여겨주셨던 시부모님의 살가움이 다른 집들보다 좀 유별나다면 유별났죠. 아픈 노인 병수발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건 네, 물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특히나 제게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세요. 결혼 후 남편에게도 나에게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10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 그로 인해 남편과 저 사이엔 여태껏 자식이 없습니다. 아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아이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야. 삼신할미가 때가 되면 다 귀한 아이를 내려주실 거니 마음 편하게 기다리렴. 어머니, 평생 그러다 아이가 안 생기면요? 왜? 내가 널 쫓아내기라도 할 것 같으냐? 뭐 그러실지도 모르잖아요. 얘는 무슨 젊은 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드냐? 애 못 낳는다고 며느리를 쫓아내게. 게다가 문제도 없는데 안 생기는 아이를 뭐 어쩐다니. 안 그래? 어머님, 그래도 아버님도 그렇고 손주 바라시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면이 없고 송구해서 그렇죠. 우리 집에 대 끊길 걱정은 없잖니. 둘째네도 아들이 벌써 둘인걸. 게다가 요즘 시대에 무슨 대 끊길 걱정이냐. 나 그렇게 고루한 사람 아니다.
그리고 난 처음부터 네가 며느리 같지 않고 그저 딸 같아서 좋았어. 딸 없는 게 평생 한이었는데 너처럼 살갑고 착한 아이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딸처럼 굴어주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어머님. 그래요.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있을까 싶은 시어머니.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며느리와 무척 친한 시어머니, 친정 엄마보다도 더 가까운 시어머니, 제 시어머니가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바깥일로 너무 바쁜 엄마 덕에 친정 엄마와 추억이랄 게 별로 없었어요. 사업으로 바쁜 친정 엄마는 늘 나를 외할머니 댁에 맡겨두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늘 어려서부터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서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엄마처럼 바깥으로 놔두는 엄마는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결혼해서는 엄마가 되는 기회조차 가지지를 못했죠. 남편도 나도 불임이 아니었음에도 삼신할매가 아이를 내려주는 기적이 저희 부부에겐 나타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다지 좋다고만 할 수 없는 부부금슬. 그것이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저 그때는 남편도 나도 그런 쪽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저의 결혼 생활은 생각해보면 남편과의 탄탄한 애정이나 연결고리가 아닌 시어머니와의 돈독한 신뢰와 애정관계에 기반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세요. 가영아, 오늘은 가게 일찍 문 닫고 나하고 한잔하지 않을래? 딸벌의 어린 아르바이트생 가영이에게 처음부터 뭔가를 털어놓을 작정은 아니었어요. 20 간 넘은 어린 여자아이에게 늘어놓을 만한 푸념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고 힘들었던 전 일찍 가게 문을 닫고 평소 딸처럼 느껴지는 인간적으로 아끼는 여직원과 기분 좋게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술이란 게 요물이라 그날따라 좀 많이 취했던 저는 그간의 답답한 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말았나 봅니다. 제가 그런 말들을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은 기억도 없는데 다음날 다른 직원이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가영이를 앞에 두고 꼭 딸에게 신세한탄하는 엄마처럼 엉엉 울었다고요. 저한테 기억이 안 나냐면서 남편하고 이혼하는 얘기, 시어머님 투병 얘기, 할 말 못할 말 제가 가영이한테 다 했다는 겁니다. 직원이 듣기에 제가 너무 사적인 얘기를 풀어놓는 것 같아서 일찍 들어가라고 만류도 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말도 듣지 않았다더군요. 저는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내가 그런 것 다 기억하고 있으니 그만 말하라고 말을 잘라버렸죠. 찬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니 가영이에게 한 말들이 정말로 끊어진 필름 복귀하듯 하나씩 기억이 나더군요. 솔직히 사장 체면이 있는데 좀 나쁘끄러운 것이 사실이었어요. 일을 어쩐다 좀 자책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사장님, 저 가영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호프집에서 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저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사장님,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사장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딱 하나 단점이 사람을 너무 믿는다는 거, 그게 단점 같아요. 전 읽고서도 문자의 내용이 너무 의아해서 고개를 몇 번이나 갸웃했습니다. 내가 어제 술 먹고 말 실수한 것 때문에 그만둔다는 것일까? 하지만 그러기엔 내 사적인 정보를 풀어놓은 것일 뿐 가영이가 일을 그만둘 이유가 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 애는 끝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죠.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고 그 와중에 나날이 악화되는 시어머니의 병수발, 거기에 가게 일까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가영이는 천천히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어요. 남편은 게다가 이혼을 진행하면서
전에 없던 뻔뻔하고 야비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 집 공동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바깥일 하면서 내가 번 돈 내 돈으로 산 게 맞잖아. 집은 내가 가져야겠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집을 당신이 갖는다고? 그럼 이자료를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위자료? 아니 내가 왜 당신한테 위자료를 줘야 해? 당신 조심치 못한 행동 거지로 내가 의처증 환자 취급받으면서 정신과 약까지 먹을 뻔했는데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당신이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점점 뻔뻔해져 가니? 보아하니 당신 말년에 돈 욕심으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당신 살림만 평생 하다가 내 권유로 호프집 시작했고 그거 잘 돼서 이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잘 살잖아. 내 도움 없이도 먹고 살 수 있으면서 무슨 위자료 타령이야? 호프집 시작할 때 무슨 당신 돈으로 했어. 다 대출 받아서 시작한 거고 그 대출금 아직까지 내가 갚고 있어. 20년 넘게 같이 산 마누라한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됐고 난 집이고 위자료고 당신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그리 알아. 남편의 태도에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살면 이혼을 하게 돼도 재산 분할이 각자 배우자에게 거의 반반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었지만 남편의 완강한 태도에 숨이 막혀왔죠. 고집이 원체 센 사람이고 돈 욕심도 많은 사람이라 법적으로 싸움을 시작한다 해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게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성격상 돈이니 재산 가지고 그런 지저분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에 자괴감이 느껴졌죠. 대단히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 점잖게 품위 있게 남한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단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 그게 사람 마음을 몹시도 지치게 하는 일이었죠. 게다가 나날이 병세가 깊어지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재산 가지고 다툼을 벌인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한다고 해도 그런 식의 이혼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너 언제까지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하면서 이혼 차일피일 미룰 거야? 어머니 앞에서 꼭 험한 꼴 보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 내 약점 참 정확히도 알고 흔드는구나. 그래,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집이고 뭐고 재산 분할에 일체 당신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는 공증서 그거 쓰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가게 권리금 대출 몇천 남은 거 그건 내가 처리해 줄게. 그래, 그럼 나도 조건이 하나 있어. 이 조건 들어주면 나도 깨끗하게 이혼해 줄게. 당신 조건이라는 게 뭔데?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다고 해도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병간호를 제가 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가게 일 때문에 종일 어머님을 돌보지는 못하겠지만 반나절 이상은 제가 어머니를 케어해야 하겠다고요. 간병인 관리도 제가 해야 안심이 되니까요. 간병인을 쓰고 관리하는 일도 제 소관으로 하게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당분간 어머님 앞에서 우리 이혼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는 걸로 하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이혼해주겠다고 남편에게 약속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나의 이혼 얘기를 듣고 저를 타박했습니다. 이혼을 해도 요즘은 다들 똑똑하게 이혼하더라며 법적으로 챙겨야 할 권리를 다 챙겨야지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평생 산 세월이 얼만데 재산 분할 하나 안 받고 이혼하냐며 난리였죠. 저도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했지만 남편과 피곤하고 지난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지만 재산 한 푼 안 받고 이혼하는 건 아니지 않니?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투병 중이시잖아. 뇌졸중 병의 특성상 심정적인 충격과 근심만큼 병을 악화시키는 게 없어. 대놓고 남편하고 재산 분할이다 뭐다 다투면서 이혼하는 걸 보이는 거, 그거 어머님 앞에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연불 외우는 행동이야. 나 그런 불효, 막장 같은 짓은 도저히 못하겠다. 아이고, 내가 다 복장이 터진다. 열부 났다, 열부 났어.
평생 나를 친딸 이상으로 생각하고 아껴주신 시어머니셨는데 막판에 이혼한다고 그런 모습을 보일 자신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6개월이 채 안 되어 이혼은 일사천리로 성립되었죠. 그 사이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시어머님은 그해 늦가을 결국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사구제를 지내고 저도 완전히 시댁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사구제를 마무리한 뒤 살던 집에서 이것저것 짐을 싸고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동서가 방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형님, 뭐 하세요? 그건 어머님 생전 쓰시던 일기장 아니에요? 꼬박꼬박 일기 쓰시는 게 취미셨지, 어머님이. 이 일기장 내가 가져가려고. 어머님 그리울 때 가끔씩 들춰보고 싶어서 말이야. 참, 형님 같은 며느리도 세상에 없을 거예요. 딸도 그만큼 살갑긴 쉽지 않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같은 여자지만 형님 같은 여자 세상에 다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 같은 여자를 두고 참. 됐어, 그만해. 다 끝난 일을 가지고 뭘 그래. 어머님하고는 평생 동안 쌓아온 정이 있어서 내 할 도리 다 한 것뿐이야. 아유 참,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형님한테 안 드리려고 했는데. 평소에도 말이 많아 수다쟁이로 불리는 동서는 뭔가를 한참 망설이는 듯 하더니 참을 수 없다는 듯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끝까지 참을라 했는데 안 되겠어요. 형님, 혹시 저번 달에 아주버님 재혼한 거 알고 계세요? 동서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 후 4개월도 채 넘지 않아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재혼 상대자는 남편보다 5살 어린 여자인데 남편과 안지 30년 가까이 된 여자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의 첫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는 남편과 그 여자. 그런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시어머니 집안과 원수였다네요. 시어머니의 친오빠가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사업 실패로 자살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업 실패의 원인이 바로 남편의 첫사랑, 그 여자의 아버지 때문이었다네요. 보증 하나 잘못 써서 물귀신 된 오빠는 지금도 중천을 떠돌며 헤매고 있는데 그 재수없는 집 여식을 며느리로 들이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꼴 못 본다. 어머니, 나는 그 여자 아니면 죽어도 안 돼요. 차라리 자식도 안 낳고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겠다고요. 마음대로 해라. 그 원수 같은 집구석 딸내미를 며느리로 만느니 차라리 그 편이 훨씬 나을 것 같구나. 그렇게 남편과 첫사랑 그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의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몇 년이 지난 후에 시어머님이 며느리감으로 점찍은 저와 내키지 않는 결혼을 한 것이더군요. 그런 엄청난 사실을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알았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웠어요. 내 자신이 너무 바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새삼 남편과 아내로 20년 넘게 살면서도 살가운 정이 왜 그리 없었나 늘 의문이었는데 한 큐에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형님이 놀라 자빠질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내가 더 놀랄 일이라는 게 뭐야? 아휴, 더 놀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가영이라는 아이 들어보셨어요? 듣자 하니 걔가 형님 가게에서 일을 했다고 하던데. 동서의 입에서 연이어 나오는 얘기는 너무 막장 드라마 같아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말들이었습니다. 가영이는 남편과 첫사랑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저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군요. 첫사랑 그 여자와의 관계나 딸아이의 존재를 계속 숨기다가 한 10년 전쯤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칼 같은 성미의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선을 그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딸에게 가는 순간 남편을 그냥 집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했답니다. 집안에 아들이 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다는 걸 잡지는 않겠다고 했다네요. 집안 식구 잡아먹은 여자한테 눈 멀어서 간다는 자식놈 잡을 생각 하나 없다면서요. 시어머니의 서슬에 남편은 주저앉았던 모양입니다. 말단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솔직히 집안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그 여자에게로 달려갈 자신은 없었던 거죠. 시부모님 내외께서 젊은 시절 부동산 투자를 좀 부지런히 하신 관계로 나름 알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재산을 일구셨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의 유산이 정리된 후에 자신의 몫의 재산을 챙기곤 바로 그 여자에게로 간 것이었겠죠. 그런데 가영이란 딸아이를 내가 일하는 호프집의 알바생으로 취직시킨 일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똑똑한 애가 왜 그런 계산을 느리니? 평생 의처증이라고는 없던 남자가 갑자기 의처증 행세하면서 괜히 널 바람난 여편네 취급할 때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 가영이란 여자애 일종의 첩자처럼 너한테 심어놨던 거 아니야? 설마 사람이 흉악해도 그렇게까지 흉악할 수 있을까? 설마 그건 아닐 거야. 아이고 이 답답아. 지금이라도 이혼 무효 소송하고 재산 분할 다시 다 청구해. 그 가영이란 애가 너한테 이상한 편지 썼다며. 그거 지도 양심이 있으니까 어린 게 제발 저려서 너한테 팁 준 거 아니냐고. 문득 가영이가 갑자기 일을 관둔다며 저에게 남긴 마지막 문자가 떠오르더군요. 그게 평생을 바보처럼 남편을 믿은 어리석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그제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의처증 행세하며 교묘하게 이혼을 유도한 남편에게 소송을 걸고 재산 분할도 다시 받으라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불같이 송하였어요. 그게 다 저에게 재산을 1원 한 푼 주기 싫고 혹시라도 제가 이혼을 안 해줄까봐 쓴 꼼수라면서요.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내 권리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며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따져야 한다더군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느라 저는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저를 기만하고 계획적으로 이혼을 유도하고 자신의 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까지 하면서 저를 유책 사유자로 만들려고 했던 남편의 행동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끓어올랐죠. 제 사촌의 딸이 마침 서울에서 꽤 인지도 있는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당장 그 로펌에 제 상황을 문의했어요. 협의 이혼으로 이혼을 해도 2년 안에 재산 분할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더군요. 저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유책 사유 등을 다시 새로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제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과 남편의 진정 어린 사과를 원했어요. 이모가 그 집안에 시집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걸 여러 방향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모가 그 집 시어른들 병간호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을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인 조카가 그런 것을 묻는데 갑자기 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시어른들을 극진히 모시고 친딸 못지않은 관계였다는 건 지인과 가족들이 알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생각하니 난감했습니다. 조카는 일단 지인들의 탄원서를 몇 장 받아오라 하더군요. 탄원서를 부탁하려 휴대전화를 들다가 문득 화장대 서랍 위에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님이 살아생전 남기신 일기장.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그날의 기록을 적어둔 일기장이었습니다. 그건 고스란히 20년 넘는 제 결혼 생활에 기록이 담긴 전사이기도 했어요. 저와 유달리 유대관계가 좋았던 시어머니인지라 저와의 추억이나 이야기가 일기의 대부분을 차지했거든요. 일기장 안에는 딸 같은 며느리를 두어서 행복하다, 며느리가 없었다면 남편 병간호가 불가능했다, 지금 내가 아프지만 며느리가 있어 든든하고 불편한 것이 없다, 그런 내용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게다가 일기의 내용 중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도 빼박으로 들어있었던 거죠. 남편에게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 둘 사이에 딸까지 있다는 것 말이죠.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일기장이 주요 증거가 되어 저는 뒤늦게 재산 분할도 받고 남편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도 받게 되었어요. 너 참 독하다. 예전부터 독한 거는 알았지만 엄마 돌아가신 마당에 겁나는 거 없다 이거지? 어머님하고 이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싶었더라도 그렇게 날 계획적으로 기만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사랑하지도 않는 당신과 어쩔 수 없이 살 맞대고 살아야 했던 난 뭐 행복했을 것 같아?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더군요. 저 사람은 끝까지 온통 지 아픔, 지 상처밖에 모르는구나. 허탈하고 마음이 갑갑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 긴 세월 사랑하는 여자는 멀리 두고 마음에도 없는 나와 살아야 했던 남편의 지난한 세월을요. 행복하지 않은 세월을 보내기론 저나 그 남자나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요. 저는 자라면서 친정 엄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시어머니에게 받는 행운이라도 누렸는데 남편은 그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두 분 다 일찍 모두 돌아가셨거든요. 버린 세월은 남편이나 나나 매한가지라는 깨달음을 얻자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저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받으며 제 몫으로 돌아온 유산을 바탕으로 호프집 분점을 2개 정도 더 확장했어요. 어린 시절 그렇게 사업에만 바쁜 엄마를 원망하던 저였는데 엄마의 사업 수완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인지 제가 하는 호프집 사업은 다행히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호프집 본점이 있는 자리에 제 명의의 조그만 3층짜리 건물 하나를 소유할 정도의 재력을 쌓았어요. 환갑을 넘긴 나이,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지만 성공한 사업체를 꾸려가는 사장님이라는 직함 하나가 저에게 남았다 할 수 있겠네요. 시댁도 전 남편도 가영이를 비롯해 경악스러웠던 과거의 상처들도 기억에서 거의 사라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옛날 말이 많아 수다쟁이로 불리던 동서에게서 아주 오랜만에 안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형님, 잘 지내세요? 잘 지내. 동서도 잘 지내지? 네, 저야 뭐. 요즘 손주 녀석 돌보느라 정신이 없네요. 듣자 하니 형님 사업 대박 나셨다면서요? 최근에 형님 모교에 장학금도 크게 쾌척했다던데. 암튼 멋지세요. 부럽고요. 부럽긴 뭘. 난 아롱이 다롱이 자식들 무탈하게 장성한 자네가 제일 부럽네 그려. 근데 형님 소식 들으셨어요? 큰 아주버님 댁 말이에요. 왜? 그 사람도 처자식이랑 잘 지내겠거니 했는데. 아이고 말도 마세요. 큰 아주버님네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라네요. 동서 말을 듣자 하니 전 남편은 시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을 바탕으로 여러 사업을 벌였던 모양입니다. 남편과 재혼한 그 여자 가영이 엄마라는 사람이 돈 욕심, 사업 욕심이 남다른 사람이었다나요? 헌데 치킨집, 카페, PC방 하는 사업마다 잘 안 돼서 가지고 있던 독서실 건물이며 지금 살고 있던 집까지 빚으로 넘어갔답니다. 전 남편이 최근에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이라는 얘기도 전해 들었어요. 전 남편의 아내는 남편 병간호로 바쁘고 가영이란 딸내미가 초등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어렵게 지아빠 병원비며 가족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뭔가 가영이 그 아이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참 많이 무겁더군요. 죄가 있으면 어른들에게 있지 그 아이에겐 죄도 없고 탓할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문자 하나 남기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아이가 그 후로도 가끔 궁금했었습니다. 바라던 대로 교사가 돼서 집안을 꾸려가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시집도 안 간 처녀 아이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꽤 무거울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기회가 닿는다면 그 옛날 호프집에서의 마지막 밤처럼 가영이와 맥주 한 잔 기울이고 싶네요.
그날 가영이가 아줌마의 푸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그 애의 신세 한탄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술값은 당연히 제가 내야 할 거예요. 마지막 달에 아르바이트비를 여태껏 정산 못하고 있거든요. 그 시절에 너는 아무 잘못도 없고 네 마음이 어땠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런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억울해하지 않으면서 이 아줌마는 아주 잘 살고 있다고 너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